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형석 교수님의 인생 문답입니다. 올해 103세의 나이에도 강연을 하시고 신문 칼럼을 집필하시는 영원한 현역이신 김형석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 책은 일반인 100명이 궁금한 질문 31가지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그중 여왕개미가 3가지 질문과 답을 낭독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살면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입니다. 질문,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젊을 땐 열정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은 노년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노년에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까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를 맞닥뜨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50년 전쯤에 이런 문제를 꺼냈어요.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결론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부해라입니다.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키우고 성장해야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뜻이 또 있어요. 내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공부해야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진사회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독서를 생활화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책을 읽는 사회와 읽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차이뿐 아니고 그 사회의 수준까지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은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절대로 놀지 말라예요.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해야 해요. 얼마 전에 인생 상담을 하는 할머니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네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권하는 게 뭔고 하니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90세가 되기 전에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90세쯤 돼서 나 늙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요. 세 번째는 60세가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 새로운 행복을 찾는 방법은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진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는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90세쯤이 인생의 고비였어요. 두 친구가 먼저 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남과 같이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또 일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95세쯤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늙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체가 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신체 건강이 내 정신을 이끌고 왔는데 9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내 정신적 건강이 신체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정신은 언제부터 늙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정신력은 좀처럼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50대쯤 되면 기억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기억력이 멎으니까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력은 기억력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서 큰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기억력은 멈춰지더라도 사고력, 창조력은 확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력하고 잘 준비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는 늙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신력은 내가 더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나 과학자들 가운데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뇌의 기능은 좀처럼 늙지 않는다고 해요. 과학적 실험도 그런 걸 증명하고 있다고 하죠. 질문 두 번째.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고 세상과도 멀어지게 되고요. 노년의 고독은 젊을 때 느끼는 고독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 고독의 깊이는 얼마만큼일까요?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예전에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이야기죠. 그때는 고독을 찬양하는 편이었지요. 고독은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니까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 존재의 특징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이웃, 친구들이 사귐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눠요.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답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린애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일이지만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와 같은 자신과의 대화를 해왔어요. 이러한 사귐과 대화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고독이라 불러요. 육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고독인 것은 아니에요.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할 때는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사색을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림을 볼 때는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어떤 사상, 예술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때이므로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곧 고독을 느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육체를 가진 타자를 찾아 스스로의 고독을 메우려 하죠.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간다든가 친구들과 모여 앉아 공연히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느끼는 고독은 자기 성장이나 자기 유지에서 오는 고독인데 이게 참 힘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독은 더욱 그렇지요. 내가 60일 때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여름 방학 동안 미국 남부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 요양병원은 어떤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어요. 5, 60명 되는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시설이나 의료 혜택은 잘 갖춰져 있었어요. 시간표에 따라 여러 가지 행사 준비가 되어 원하기만 하면 지루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았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는 이가 많았고 휠체어에 의탁하고 있는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있었는데 물어보았더니 7대 3 정도로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주 보던 광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행은 소외감과 고독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소외와 고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절박한 것 같았어요. 요즘은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수원 부근에 있는 양로시설에 갔어요. 두 내외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처음에는 편한 것 같다고 해요.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산책과 건강을 위한 시설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 내외는 2, 3년 후에 그곳을 나왔어요. 그 조용하고 하는 일 없는 분위기가 더 빨리 늙음을 재촉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 곳은 못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90세를 넘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늙는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나가는구나 하는 공허감이에요. 친구들도 대부분 가고 가족들도 곁에서 멀어져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찾아드는 어려움은 고독함이지요. 젊었을 때 생각한 고독은 차라리 감미로웠다고 할까요? 노년의 고독은 뼈아프게 다가와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친구를 만나 우정을 살려야 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우정을 나눠야 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 좋습니다. 질문 세 번째, 살면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왕이면 즐겁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네 인생은 고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100년 넘게 사시면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은총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안 되고 고생 없이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돼서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사랑 없는 고생이라면 의미 없는 고생일 텐데 내가 제자들,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람되지만 민족과 국가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생조차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게 없었다고 지금 느낍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고생이 있는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고 고생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세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을 못 해본 사람은 고회와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요즘 너무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몰라요.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는데 옳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고생은 고해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살아남은 것은 그 사랑이 있는 고생 때문이거든요. 인생은 시련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어요. 30까지는 이상주의자였으나 전쟁을 겪으며 그 꿈을 포기하고 휴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신념은 시련은 있어도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도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유소년 시절 때로는 죽음과 직면하면서 병약한 세월로 보내면서도 그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초등학교 6년 동안 십리가 넘는 시골길을 통학했죠. 더위는 참을 수 있어요. 영하 30도가 보통인 한겨울의 이른 아침과 폭풍이 불어치는 등하교 길을 어떻게 왕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에는 길조차 찾기 어려워 산길과 들판을 헤매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이 허리 높이까지 쌓이기도 했고 집에 돌아오면 목도리 밑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 혼자의 길이었어요.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에서 나한테 무슨 상을 주기로 의논되었다고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고 사회적 업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상을 주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는 상이라면 내가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만큼 어려운 역사를 산 사람이 드물거든요. 나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도 별로 보지 못했고요. 도무지 나는 재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고생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수고하셨다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시련 하나도 고생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복이었어요. 고생했지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